네, 감사합니다. 네. 새벽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빨리 정리해오는 거죠. 자, 2부에는요,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까 네팔 다 보셨지만 진짜 심각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YP 문서가 직접적으로 인용이 돼서 등장하기 시작해 버렸어요. 2019년 4월의 일입니다. 4월에 인권위원회에서 2건의 결정이 나왔는데 둘 다 따닥으로 YP 문서를 이 차별시정 권고의 결정의 법적인 근거로 제시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례 분석입니다. 자, 고궁에 이렇게 한복 입고 사진 찍는 젊은 친구들이 많죠. 네, 네. 한복 되게 멋있기도 하고 또 즐거운 추억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입고 들어가는 친구들에게 입장료를 면제해줬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요? 진짜 그래요? 해보셨어요? 네. 그래. 그래, 전제해서 그런가요? 예. 한복이 참 아름답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전통 한복을 입고 이렇게 고궁을 거니는 사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에 한복 착용자 고궁 무료 입장 진정권에 대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한복을 착용하고 고궁을 들어갈 때 무료 입장할 때 차별이 있다. 그 차별을 좀 시정하라. 그런 진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 이게 2017년에 문화관광부인가요? 하여튼 거기 홈페이지에 한복 입은 사람들 면제해주는 그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는데 뭐냐면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이런 정도의 한복을 입어야 한복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퓨전 한복도 많고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복으로 입었다고 봐야 될까로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줘야 한복을 입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공통이 뭐냐면 성별에 맞게 상의, 저고리와 하의, 치마 바지를 모두 갖춰 입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궁궐의 품격에 어울리는 한복을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남성에는 바지가 이렇게, 여성에게는 저고리와 치마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성은 치마만 인정? 고궁 무료 관람 한복 바지는 왜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 젊은 자매들이 한복 바지를 입고 고궁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자매들이 있나요? 있었나 봐요, 그때. 그래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왜 성별에 맞는 한복 착용자만 무료 관람을 인정해 주느냐? 민변에서 나섰어요. 관심이 참 많은가 봅니다. 거기서 개인 취향에 대한 차별이다. 이거를 진정을 넣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9년 4월에 이런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결정문 인터넷에 떠 있는 걸 제가 캡처한 겁니다. 자,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성별 표현 등을 이유로 고궁 무료 관람 제외 차별. 피진정인에게, 여기는 이제 피진정인은 문화재청장입니다. 향후 성별 표현을 이유로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고궁 무료 입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국능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문건이 나와버렸습니다. 좀 말이 어렵게 돼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젊은 자매 처자들이 남자 바지 저고리 입고 와도 무료로 입장시켜주고 거꾸로 젊은 낭자들이 어우동 입장을 하고 해도 무료로 해주라는 뜻이에요. 이거 왜 차별해?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도 잘 모르셨죠. 그냥 젊은 애들이 그러고 그냥 한복이니까 남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결정이 내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21년 4월 21일에 바뀌었어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입고 여자가 남자를 입어도 그냥 고궁에 한복 오케이 그냥 무료로 다 해주게 됐다니.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면 경복궁 관리소 관람 안내에 저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까 이상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네팔이나 인도 얘기가 아니고 지금 2년 전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풍경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코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핵심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인권위원회법, 헌법, 법률 어디를 뒤져봐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차별이다 뭐다를 이렇게 판단해줄 만한 규정이나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없었죠, 여기 교수님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슬쩍 뭘 갖고 와서 이게 차별이다라고 판단했냐? YP 문서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그 YP 문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너 차별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니. 쉽게 말하면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갖다 놓고 이거 인권 위반이라니까 이러고 해서 차별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정신 나간 일 아닙니까? 실제로 그 문건에 보시면 그 권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구야 카르타 원칙은 국가가 특정 성적 제한을 성별표현, 여기 성별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젠더 익스프레션이 성별표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성별표현과 관련해서 성별표현은 차별사유로서 국가인권해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아니 본인들이 뭐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은 피진정인인 문화재청에서 어필을 했었어야 되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연히 이 규정에 따라서 그냥 굳어져 버린 거죠. 자, 요게 지금 하나의 독약이 됐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별 표현이 문헌에는 없지만, 규정상에는 없지만 이 결정문에 따라서 또 보이스피싱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문장 자체를 그대로 그 YP 문서에서 갖고 왔고, 갖고 온 것을 그대로 가지고 차별 시정에, 차별 판단에 판정 기준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거도 없는데. 인권위원회가 무슨 뭐 국회인가요?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전혀 국내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 얘기를 쭉 쓴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상한 교수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도대체 그 YP 문건이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YP 문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육자카르타에서 한 30명 덜 되는 소위 말하는 그 젠더 운동권 쪽의 법률가들이 모여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뭐 각국의 무슨 인권 변호사들, 또 학자, 뭐 교수들, 또 거기서 최고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페셜 리포터라고 해서 유엔의 어떤 특정 주제를 보고하는 유엔 특별 보고자라고 하는 민간인 자격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몇 해가지고 전 세계의 이제 지역별로 그런 교수들, 인권운동가들 이렇게 모아놓고는 우리가 이거를 채택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작은 수처럼 보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홍위병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략이다 이렇게 쓴 거죠. 다만 그것을 국제인권 규범처럼 아까 말씀드린 워킹 리프 나뭇잎벌레처럼 포장을 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 실제로 YP 문건이 그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적용이 되려면 헌법을 통해서 국내에 직접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어야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그래요. 근데 과연 국제 규범인가? 아까 이상한 교수 말씀하셨지만 국제 규범은 ICJ 규칙 제38조의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관칙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젠더 운동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affirms
국제인권법에서 그렇게 인정했어. 독약 한 방울 딱 때린 거 가지고 봐 여기 돼 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더 웃기는 건데요. 국가인권의 차별시정법은 이건 그 아까 말씀드린 한복 그 직전에 나온 이 결정문입니다. 거기에 트랜스젠더 수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때 요약 YP 문건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소위 연성법이지만 유엔의 각 조약위원회 유럽 등 지역별 조약 판정 기준 원칙 좋은 관행들을 통해 들출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연성법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스스로 자백을 한 겁니다. 근데 연성법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성법은 법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자적으로 볼 때 연성법도 아닙니다. 연성법도 아닌데 연성법이라고 우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가인권에서 하고 있는 시들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4월달, 2019년 4월에 불과 한 보름 사이를 두고 나온 두 가지 결정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YP 문서 여기에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다 공격 좌표와 전략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좀 전문적인 거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어요. 이거 말씀 설명드리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해당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 조약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합의한 바도 없고요. 국제 관습법도 없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중요한데요. 국제인권법 모니터링 기관들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왜 사법기관이 아니냐? 이거는 그 조약을 만들 때에 그 만들었던 국가들의 합의 문서, 거기에 들어갔었던 의견서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휴먼 라이트 커미티라고 해서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돼 있는데 원래는 그 한쪽에서 의견은 뭐였냐면 트라이뷰널. 그래서 인권재판소라는 단어를 쓰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인권재판소라는 말을 쓰면 이게 마치 사법기관처럼 오해될 수가 있다고 해서 미국이 절대 반대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사법적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위원회, 휴먼 라이트 커미티, 더 휴먼 라이트 커미티라고 하는 단어로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인권 조약의 내용 빨리 열심히 좀 실행해라 라고 해서 의견들을 줄 수 있도록 그 프로토콜에 해놨는데 그 위원회에서 만든 그 문서, 그 다큐멘트 이름도 저지먼트나 디시전 이런 말 안 쓰고 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견해라. 이것은 분명히 조약을 만들 때 그 입법에 동의했던 국가들은 이 모니터링 기관들이 절대 사법적 기능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어떻게 조약이 해석돼야 되나? 이것도 비엔나 협약이라고 해서 조약에 대한 조약이 또 있어요. 조약을 어떻게 맺고 어떻게 해석하는 문맥과 전문과 부속성, 합의, 수록,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라고 한 건데 종합적으로 다 분석해 본 결과 그 모니터링 기관이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 얘기를 또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또 인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지나면 학생 비자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 국제관습법. 관습법도 그러니까 그럼 조약이 없으면 뭐 관습이라도 있을 거냐? 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관행에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제 관행 자체가 축적될 수가 없어요. 맨날 나오면 싸우는 주제이기 때문에 일관된 관행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법적 의무도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국제 관습법 없습니다. 일반 원칙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로냐? 소프트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로라는 개념 자체는 유엔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나오는 결의 외에는 모두 다 권고인데 이것은 각 국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국가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의무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유엔에서 동성애 관련해서 어떤 결정,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그런 주장들을 펴나가는 것이죠. 소프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YP 문서는 소프트로우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것도 거짓이고 그건 소프트로우라고 스스로 말해놓고 이것을 인용할 수 없는 지위를 인정해놓고 그것을 법으로서 인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국내 헌법에 보면 헌법에서 체결 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적 해석상 YP 문서는 해당 사항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 판례도 소프트로는 구속력이 없다라고 이미 판정을 수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국내 규범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국가인권의 2조에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가히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및 가치를 권리를 말한다. 이게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근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도 아까 말씀드린 YP 문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근데 그걸 슬쩍 갖고 와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스스로 셀프로 정리를 내버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판단은 지금 재작년에 있었던 인권위의 규범력표는 입법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확정적으로 본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권한 행사예요. 월권입니다. 월권. 그런데 이것이 사법적으로 다퉈지려면 그 제재를 받은 문화재청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가만히 안 있으니까 다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이니 뭐 그냥 법이 돼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인권위가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어떻게 외국으로 보이스피싱이 될 것이냐. 한국에서는 그거 다 인정한데 한국 사람을 많이 주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아랍어로도 번역이 되고 저쪽 뭐 포르투갈 뭐 에스파뇰 영어로 번역되면서 한국에서는 다 인정한데 우리 이상한 교수님이 네팔 상황을 소개하신 것처럼 한국 상황에서는 다 인정했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어떤 전망이 필요한가? 네. 마치 요한계시록 보는 것처럼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끝날 건가? 이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민이 필요한데 함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가 다 다르실 겁니다. 선거엔 제가 뭐 매주 뭐 이렇게 자세하게 뵙지는 못하지만 우리 민 교수님 또 우리 이명희 소장님 활동들을 제가 간간히 들으면서 참 귀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3달 하시면서요 이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좀 선거연의 필드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의 문제고 진실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예요. 우리가 입 다물면 다 보이스피싱에 넘어갑니다. 보이스피싱의 많은 영혼들을 다 잃어버리시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진짜 소프트로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소프트로우가 뭔지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교도소의 그 계약 당사자인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책자가 뭐냐? 교정관계 국제규약집이라고 하는 교정 분야의 여러 조약들을 모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추록입니다. 추록인데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 만델라 규칙이라고 하는 이 규칙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약 같죠? 법조문 같죠? 그런데 이게 소프트로우예요. 소프트로우란 이런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 만델라 규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원래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이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는 18세기, 19세기입니다. 근데 누가 만들었느냐? 존 하워드라고 하는 영국의 요한 웨슬레의 제자 되시는 분이 영국과 유럽의 굉장히 많은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죄수는 노예다움으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는데요. 너무 인권 침해가 심하고 인간으로서 이건 뭐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가가 교도소를 해야 된다. 교도소를 하되 이렇게 벌만 주고 사람 이렇게 막 망가지는 교도소가 아니라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분이 영국하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를 다 돌아봐서 실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영국 의회에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처음 교도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의 제자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최소한 교도소에서 또 교정시설에서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해줘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문건이 점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체계화된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국가기관의 무슨 대표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민간 분야에서 만든 규칙이었어요. 그러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UN, 그러니까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고 하니까 UN 전에 1차 대전 전에 만들어진 1차 대전 후에 만들어진 국제연맹의 한 기관으로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활동을 하다가 UN 국제연맹이 깨지고 다시 국제연합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분들의 활동이 UN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활동해 왔었던 이 문건을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결의로 채택을 해줬어요. 이분들의 노력이 귀중하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줬는데 이게 법규범이나 조약이 된 건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낸 거죠. 그래서 그 후로 매년 5년에 한 번씩 크라임 컨그레스라고 해서 교정 분야, 범죄 분야 쪽에 국제회의가 열리고 그때마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소프트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가 유엔에 연결돼서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무엇. 네. 그래서 유엔에서 계속 연결되어져서 이 버전들이 쭉쭉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한편 원래 처음 시작했던 NGO는 그대로 또한 시민사회의 운동가들로서 남았습니다. 두 트랙으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 원칙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유엔 40년대, 50년대 한참 막 공산주의권에서 엄청난 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이 기준이 인권 기준이 된 거예요. 수용소에 최소한 이런 기준은 갖춰줘야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인권의 기준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각국의 그 교도소 기준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007년에 행형법이 형집행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때 사실 이 규칙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선진적인 이 교정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그 원천이 벌써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이런 걸 소프트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YP 문건이 과연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유엔에서 채택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 전망인데 YP 운동가들은 젠더 운동가들은 그 문건을 어떻게든 유엔 체제 내에 이렇게 기생시키고자 노력할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최소한 각 국가 내에서 계속 아사리판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채택하다가 뭐해서 무슨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질서를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무질서를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고 쉽게 말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모습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왕이 뭡니까? 이 시대 독재자죠. 절대 권력자 나와서 이거 평정해주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이 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건 자체를 가지고 싸우면요. 계속 그 프레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문건 자체가 무효화돼 버려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대책은 딴 거 없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안내문에 공식적으로 법무부가 이렇게 써놨어요. 본 규칙은 기준 발의된 조약이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의 해양 입법 및 실무 운영에 있어서 각각 법률의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지도인으로서 존중하고 충고도 노력할 국제적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네, 이것을 소프트로라고 하는 거예요. YP 문서는 절대 그런 기준을 갖추지도 못했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킹 리프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위한 워킹 리프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예. 대책은 우리 선관위 여러분들, 멤버들, 이제 선관위 필드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고민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첫 장면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첫 장면에 제가 이걸 띄워놓으니까 우리 총무님께서 이걸로 바꾸셨는데 사실은 첫 장면이 이거였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우리 성과하는 식구들과 함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미국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 운전할 때요. 운전할 때 제일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당황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유턴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사거리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 표시를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또 갔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갔더니 이 표시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안 되는구나. 또 갔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여긴 유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늦을 것 같아가지고 불법 유턴을 싹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저를 돌봐주시는 목사님을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데이비드 형제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 다 해도 돼. 그때 제가 미국 사회의 문법을 알아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 그게 자유였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유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그게 삶의 곳곳에 맨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자고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한 거 외에는 각자의 책임에 맡기는 거, 각자 알아서 하는 거. 물론 거기에는 그 근본적인 도덕률이 전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자유를 만들어내는가 방식이 우리랑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턴 표시가 없으면 모르죠. 유턴 표시가 없으면 유턴 못하죠. 이게 꼭 도로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조직 내에서 윗분이 지금 좌회전을 하라고 하는 건지 유턴을 하라고 하는 건지 저 사람이 지금 나보고 서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관계가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국 가가지고 관계가 다르네. 기본적으로 관계가 다 자유를 만들어주는 관계.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미국 생활을 좀 하다가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의 기사가 다시 읽히더라고요. 아담을 만드시고 권세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다 다스려고 마음껏 하라고. 그런데 딱 요거만 하지 말라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게 뭐였는가를 그 표지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구나. 자유를 주셨던 거구나.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주신 게 딴 게 아니고 자유였구나, 자유. 자유를 좀 제가 다시 좀 피부에 와닿게 묵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격하라타 원칙이라고 한쪽에서 말하고 저는 YP 문서라고 말하는 이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유. 그렇죠? 이 자유를 지킬 것이냐, 뺏길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제가 무슨 열리네크나 이런 법학자들의 얘기, 칼빈 얘기 안 꺼내도요, 인간은 존엄하다. 이 얘기는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법에 어디를 뒤져봐도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 얘기 없습니다. 교수님 있나요? 헌법이 없죠. 헌법 10조에 인간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한 권리를 갖는다. 국가의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헌법 어디에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 합리 이렇게 가지고 법은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법 안에 있으면 계속 우리가 봤었던 이런 아사리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그 법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을 넘어서야 자유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왜? 헌법이 말씀부터 나왔습니다. 성과연에서 무엇을 하실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등이 여러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제도화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도소입니다. 다 똑같은 옷 입습니다. 교도소보다 더 획일화된 사회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이것이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상 숭배하면 생길 수 있는 하위 문화구나. 이게 이해가 됐어요. 예전에 한동대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공산권에서 온 친구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맨날 불평, 질투, 뒤에서 뒷담화 얘네들 왜 이러지? 인격 판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어요. 그 친구들 나라를 가보니까 다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획일적인 평등과 공평을 헌법에다 박아버린 나라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합니다. 게을러지지 말라. 예. 이 획일적 평등에서 만들어지는 질투에 빠지지 말라. 평등이 강조되는 사회는 질투 사회입니다. 그 질투 사회를 이기는 힘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과연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국제인권법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 법원의 국제인권법 연구에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논란이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도 이 약자르타 원칙을 자기 나름대로 원칙인 것처럼 그분들이 공부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네.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처음 인지한 거는 꽤 몇 년 됐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되기 전에 계속 연구 자료를 찾는데 이상한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데지? 알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뉴스 신문 기사를 보고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는가? 그 국제인권법을 각 사법 분야,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쓴 매뉴얼이 굉장히 두꺼운 게 있는데 이거를 전문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요기야카르타 원칙이라고 불려지는 YP 문서보다 더 앞에 나와 있는 문서인데요. 그 문건의 내용이 쉽게 말하면 사법 적극주의, 그러니까 판례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제도를 이데올로기로서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지침서처럼 돼버린 겁니다. 질문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판사들이 실제로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입법이 안 되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요인이 돼버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법원까지 안 가서 요기야카르타 원칙이라고 불리는 YP 문서가 사용이 안 됐을 뿐이지 법원으로 가면 이렇게 저렇게 사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공무원들의 책상에 다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누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독습부가 다 흩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라고 그분들이라고 안 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질문해 주셔서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말고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이 공격 좌표잖아요. 거꾸로 보면 수비 좌표입니다. 수비 좌표. 아, 저 양반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들어오겠구나. 이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역으로, 역발상으로 대략 이게 이렇게 나오겠구나를 짐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정 해체, 가족의 정의를 바꾸려고 하는 건 벌써 몇 년부터 예견된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는 것이 유엔에서 계속 사인이 나왔어요. 이것이 가족에 관련된 정의를 계속 바꾸려고 하는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 대부분에 다 들어가 있겠죠. 이것을 막는 길은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권한을 줬습니까? 국민이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을 깨고 우리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행동들을 하라고 했는지 그 권한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싸움이 아니라 법을 넘어서는 정치의 분야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격좌표라고 절대 기죽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비좌표입니다. 그분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놨어요. 막아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뭐 성과에 할 일을 생각하면서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해.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모임의 명칭이 과학이니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과학이 뭔가 그런 걸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원인 결과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YP 문서라든가 이런 그 움직임이 결과라고 본다면 그것의 원인이 뭔가를 알면
이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듯이 이제 원인을 알 수 있으면 이제 공백 포인트가 그렇죠. 좌표가 나올 것 같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갖는 거는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말하자면 그 역사적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거 지금 네네. 오늘 선생님 말씀은 이제 1950년, 60년, 70년대 말씀했지만 뭐 좀 더 긴 그 배경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좌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의사니까 이제 병을 고칠 때 이제 원인을 알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걸 이제 열심히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심리이지 않을까. 네, 이건 뭐 세균이 이런 걸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이런 일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니까 저는 저도 다행히 정신과 의사라서 조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심리적 원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럴 경우에 이제 이 기독교가 사실 어떤 과거에 어떤 이제 그런 그 역사적 이것도 한번 같이 또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인권 문제에 나온 게 뭐 교회가 그걸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과연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일반 우리가 그걸 소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뭐가 바뀌고 새로운 게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생활이 예를 들어 지금 가족이 해치된다 그러면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병이 생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득하기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우리 의학 과학을 연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숫자만 던져드린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르네지라르라는 학자를 아시는지, 예. 요즘 한참 문화망시즘 관련해서 정유관 박사님 이제 한국에 소개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정 박사님의 문화망시즘적 분석은 정치 경제학 쪽의 분석이고, 르네지라르의 근본으로 가면 사실 자연과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계적 분야에 있어서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정학 분야 박사를 할 때 그 이론을 가지고 한번 백본으로 적어왔었는데 그 교수가 왜 질투성인가? 저는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고 그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기심, 공평으로 포장돼서 나오는 이기심, 그것이 김정은, 모택동보다 훨씬 무서운 독재자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그 이기심을 어떻게 통제하는가가 질서고 그 이기심을 통해서 또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임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과학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 연구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분야입니다. 혹시 다투셔서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정말 가슴 후련한 대답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이상훈 교수님 또 유정 박사님 그 강의 들으시면서 그동안 좀 이렇게 좀 생소했었죠. 그러면서 지난 작년에 우리 정길 변호사님이 이제 미국 자카르타 프레스코에 대해서 이제 한 3시간의 특강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안을 한번 해줬는데 제가 그걸 참 구체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한데 그냥 자칭 욕 가르타 원칙이라 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강의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다음 달부터 2번이 더 있는데 이제 YP 문서 분석으로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이렇게 모이지만 저희들이 이게 기사화되고 이런 방송이 좀 북미로 전 세계로 다시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P 문서로 이제 하고 가로 열고 자칭 욕 가르타 원칙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속이 많이 들었죠. 이게
모든 각 영역에서 이제 지금 싸움이 이제 세계가 충돌이고 있는데 소기 법정책연구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국제법 얘기하셨죠? 이미 이런 게 관심 갖고 있는 법률가들이 벌써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동성원 뭐 그럴 적에 항상 따라붙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의과대학에도 이제 소기 의학이라 해가지고 이제 나온 데가 있어요. 참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빨리 이렇게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인원들은 작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 아는 것 때문에 무지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명재진 교수님과 음선필 교수님께서 또 이 자칭 요카르타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 YP 문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주실 텐데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강의를 해주신 이상희 우리 교수님과 유정호 박사한테 큰 박수로 한번